안녕하세요. 카오스룩 코리아 이주아입니다. 브이레이포 스케치업 웨비나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브이레이포 스케치업의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와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실제 작업에서 조명과 매터리얼을 조정하고 프레임을 설정하는 건축 시각화 데이터 작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렌더링 후반에 애토미스피어 같은 대기 효과를 넣는 것도 해보고요. 또 프레임 버퍼에서 빠르게 컬러 컬렉션 하는 방법과 이거를 포토샵에서 불러서 후반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이 건물은 P3D 비즈라는 곳에 아티스트가 제공했습니다. 혼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되었고요. 건물 디자인에 주변 환경이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숲속에 있는 이 건물은 큰 유리로 되어 있어 시야가 아주 좋고 중심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사적인 생활 공간은 건강에 좋은 남서 방향이고 주변에 열려있는 입구 및 별도 공간은 길 쪽으로 향해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코르텐 철제가 정면에 사용되었고 웨더링 현상과 녹슨 오렌지색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제작된 이미지를 보시면 계절은 겨울이고 눈의 재질과 건물의 대비가 이미지를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 웨비나에서는 여러모로 정했고요.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찾고 스케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트를 빌딩에 포함시킬지 결정합니다. 원하는 곳에 나무와 식물을 위치시키고 주변의 색의 배합을 결정합니다. 시작하면서 레퍼런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보시듯이 빌딩이 있고 간단한 플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에셋 에디터에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본으로 설정하고요. CPU로 렌더 해보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렌더링 모드를 사용하면 씬의 변경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셋 에디터에서 이 버튼을 사용해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같은 버튼을 위에 툴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를 배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봤던 컨셉 스케치를 가이드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테스트해뒀던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아웃풋에 프레임을 조절하고요. 세이프 프레임을 활성화합니다. 네, 여기 검은색 공간이 생겼죠? 네, 이제 카메라 뷰가 컨셉 스케치하고 비슷해졌죠? 네, 여기 에스펙트 레이쇼를 보시면 프리셋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커스텀으로 놓고요. 에스펙트 레이쇼를 2대1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조금 키우고요. 네, 작업할 때는 낮은 값으로 하고 최종 렌더링 할 때 해상도를 높이면 되겠죠. 그러면 종횡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밝다거나 어두우면 카메라 노출을 조절하면 됩니다. 네, 지금은 기본값도 괜찮아 보이니까 신작업이 끝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V-Ray 피지컬 카메라가 좋은 점은 실제와 같게 작동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카메라 가지고 계시죠? 실제 카메라하고 같은 노출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실제 상황의 사진의 노출값을 사용할 수 있겠죠. 네, 프레임 설정이 됐고 네, 조명을 조절할 건데요. 스케치업 섀도우 패널을 사용해서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조절하고 V-Ray 태양 위치에 따라서 날짜와 시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해 본 결과 7월 아침 시간에 가장 좋은 설정값을 찾았습니다. 네, 물론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하늘을 바꾸고 싶으면 에셋 에디터 라이트 항목에서 설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요. 그리고 인텐시티 멀티플라이를 조절해서 태양의 밝기에 영향을 주고요. 여기서 수치 1은 물리적으로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아트적인 관점에서 수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1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멀티플라이는 태양의 크기인데요. 반사, 굴절, 그림자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값이 높을수록 그림자가 더 부드러워지는데요. 여기서는 3 값이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하늘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 스카이 모델을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 몇 가지 타입이 있죠. 기본적으로 호색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가장 최신 기술인 호색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터비디티 파라메터는요, 공기, 먼지의 양을 결정하는데요. 태양과 하늘의 색상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값은 맑은 태양과 푸른 하늘을 생성하고요. 큰 값은 오렌지색으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라이트의 값에 영향을 주는 오존이 있습니다. 0으로 하면 햇빛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1에 가깝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수도 있겠죠. 그냥 기본값으로 그냥 둬도 됩니다. 알베도 컬러를 바꾸는 것은 지평선의 회색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오렌지색으로 바꿔볼까요? 변화가 됐죠? 파란색으로 바꿔봐도 변화가 됩니다. 블렌드 앵글을 변경하면요, 지평선과 하늘의 블렌딩에 영향을 주고 값이 클수록 더 부드러워집니다. 빌딩이 산 위에 있다거나 할 때 호라이즌 오프셋을 사용해서 지평선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와 알비도 칼라를 제외하고는 다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다 괜찮아 보이고 이제 매터리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에셋 에디터에서 매터리얼 탭의 왼쪽으로 매뉴얼을 확장하면요, V-Ray 매터리얼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더로 분류되어 있고 500개가 넘는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벽돌, 콘크리트, 유리, 패브릭, 메탈 등 많이 있죠. 먼저 메탈에서 서치바를 이용해서 아이언 재질을 찾아보겠습니다. 굴뚝과 정면의 빔, 그리고 창문 구조물에 적용을 할 것입니다. 먼저 결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뷰포트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매터리얼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요, Apply to Selection을 선택해서 매터리얼이 적용되고 자동으로 리스트에도 추가됩니다. 빠르게 보기 위해서 렌더 영역으로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델링을 확인하려면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리를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라이브러리에 글라스 매터리얼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건물의 바닥을 매터리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매터리얼을 리스트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고요.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어플라이 투 레이어를 선택하고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레이어 안에 매터리얼이 많을 때 아주 유용하겠죠? 이제 땅 부분에 렌더 영역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추가로 됩니다.
라이브러리 그라운드 폴더에서 글라스를 선택하고요. 지금 패턴이 좀 작죠? 이거를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인피니티 플랜 대신 그 폴리곤 플랜이 깔려 있는데요. 왜냐하면 텍스처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티 플랜은 간단한 색을 넣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매터리얼 스케일을 바꾸는 건 아주 쉬운데요. 그냥 스케치업의 매터리얼 패널에서 사이즈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맵이 들어있는 매터리얼 중에는 이름에 숫자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숫자는 맵에 최적화된 크기지만 필요할 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유닛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센치인 줄 알았는데 씬이 인치로 되어 있으면 여기 뒤에 센치를 적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건물 패널의 매터리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링을 멈추고 먼저 왼쪽 하단에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클릭해서 새로운 매터리얼을 만들고요. 스탠다드 제너릭 매터리얼을 이용해서 패널 그룹에 어사인 합니다.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디퓨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텍스처 하나를 모두에게 다 적용하면은 패널이 다 똑같아 보이겠죠? 네, 이거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멀티 서브 텍스처를 사용할 겁니다. V-Ray 멀티 서브 텍스처는 하나의 매터리얼 기반에서 특정 아이디나 랜덤한 방식으로 많은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텍스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개수를 충분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은 검정색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다른 색이나 비트맵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미리 준비된 비트맵을 로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텍스처에 카피하고요. 그리고 옵션에 오브젝트 아이디를 랜덤 바이 렌더 아이디로 바꿉니다. 네, 이렇게 하면 랜덤하게 되겠죠. 네, 현재 패널의 패턴이 너무 작으므로 잔디처럼 텍스처 크기를 수정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스케치업 패널에서 하면 되겠죠. 네, 300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패널들이 너무 똑같아 보이네요. 비트맵을 조절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이미지의 컬러 스페이스를 커스텀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0.6 같은 값으로 조금 조절합니다. 네, 다른 곳도 이렇게 해주고요. 패널마다 다른 값을 사용하지만 너무 차이가 크면 보기 좋지 않겠죠? 자, 이제 건물의 다른 부분과 어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색이 조금 튀는 부분이 있네요. 네, 패널의 다른 부분과 가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괜찮아 보이고요. 색은 이제 됐는데 패턴이 다 같아 보이죠? 네, 여기 텍스처 플레이스먼트에서 가로 세로 오프셋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른 비트맵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수치를 변경합니다. 네, 결과가 나쁘지 않을 때까지 조금씩 조절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네, 원래 비트맵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자, 이제 다음은 반사를 작업하겠습니다. 리플렉션 맵도 하나뿐이지만
패널이 동일한 반사 패턴을 가지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디퓨즈 맵처럼 멀티 서브 텍스처를 사용할 건데요.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비트맵을 반사 맵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의 변화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감마를 스크린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됐고, 리플렉션의 샤프니스를 조절하려면 리플렉션 글로스니스에 다시 복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웹을 글로스니스용으로 교체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4개 다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작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맵을 복사해서 파일 패스를 다시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된 것 같고, 리플렉션 렌더 엘리먼트에서 보면 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더 진행하기 전에 범프에도 넣어야겠죠. 그냥 복사한 멀티 서브 텍스처를 범프에 붙여놓고 맵을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매터리얼이 아까보단 디테일해졌죠. 물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타일링을 하려면 앞에서 했던 랜덤하게 하는 단계를 건너뛰면 됩니다. 네, 범프가 조금 세 보이니까 조금 약하게 하고요. 네, 이제 카메라를 락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뷰를 유지하면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벽엔 콜텐 재질을 넣고 지붕 부분엔 콘크리트를 넣을 건데요. 매터리얼 리스트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패턴이 반복돼 보이죠? 네,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cm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제 된 것 같고 이제는 건물 앞에 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플랫해 보이죠? 사실적으로 하려면 굴곡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케치업 샌드박스 툴을 이용해서 지형을 모델링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모델링을 임포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땅 부분 레이어를 활성화하고요. 네, 여기에 지브러쉬에서 임포트한 모델이 있습니다. 네, 물론 샌드박스 툴을 활용해도 되고 스케치업에서 직접 모델링 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기르인 흙 부분과 잔디를 혼합한 매터리얼을 만들 건데요. 먼저 제너릭 매터리얼을 꺼내고 그라운드로 이름을 바꾸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에 적용하고요. 디퓨즈에는 믹스 맵을 넣습니다. 네, 이거는 두 개의 색이나 텍스처를 블렌딩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검정색밖에 없어서 네, 검정색으로 렌더링 되죠. 네, 우리는 이미 글라스 비트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디퓨즈 부분을 복사해서 그라운드 매터리얼의 텍스처 B에 붙여 넣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브젝트의 UV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패턴이 안 보이는데요. 네, 오브젝트에 마우스 우클릭하고 프로젝션 타입을 선택하고요. 여기선 트라이플래너 월드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V-Ray UV2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폴리곤이 아니고 오브젝트 자체에 프로젝션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패턴이 생겼죠? 좀 패턴이 작으니까 200으로 늘리겠습니다. 네, 훨씬 괜찮아 보이네요. 나머지 텍스처는 라이브러리의 다른 재질에 있는 비트맵을 사용하겠습니다. 리스트에 먼저 추가시켜 놓은 소일 C01이라는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다시 맵을 복사해서 그라운드 매터리얼 텍스처 A에 넣습니다. 땅 부분이 되는 거겠죠. 지금 결과는 텍스처 두 개가 같은 정도로 믹스돼서 색이 중복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이미지를 사용할 겁니다. 정밀하게 마스크를 만들고 싶으면 카메라를 탑뷰로 놓고요. 그리고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바꿔서 간단하게 스크린 캡처를 하거나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오버레이 해서 마스크를 만들면 되겠죠. 네, 다시 쉐이더에서 매터리얼에서 마스크의 스케일과 포지션을 별도로 컨트롤하려면 트라이플래너 맵에 마스크를 로딩합니다. 트라이플래너 텍스처는 오브젝트 노멀 축에 따라서 각각 축의 텍스처를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X축에 이미지를 넣고요.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맵이 지금 돌아갔죠? 방향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플레이스먼트 탭에서 로테이트 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위치는 여기 트랜스폼 탭에서 조절하겠습니다. 네, 미리 테스트해 놓은 결과 값을 대입을 하고요. 네, 현재 경우에는 텍스처 위치가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밀도와 마스크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렌더 뷰에서 렌더 영역을 끄고 전체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된 것 같고 2D 텍스처를 이용해서 사실적인 잔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V-Ray 펄을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렌더링에서만 보이고 실제 뷰포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V-Ray 펄은 꼭 잔디뿐만이 아니고 카펫이나 담요, 털 오브젝트에도 쓰일 수 있겠죠. V-Ray 펄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먼저 신의 메쉬를 선택하고 여기 펄 버튼을 클릭합니다. V-Ray 펄을 만들려면 그룹이나 컴포넌트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 주의를 하시고요. 여기 지금 이제 기본값이고 빠르게 렌더하기 위해서 렌더 영역을 사용해서 펄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일단 10으로 먼저 해보고요. 프로젝트 단위 설정이 센치여도 길이 파라미터는 항상 인치로 작동됩니다. 네, 조금 길어 보이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네, 이제 디테일한 부분의 파라미터를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 티크니스나 밴드를 조절해서 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아까보단 나아졌지만 지금도 균일해 보여서 좀 더 다양하게 해야겠습니다. 여기 베리언스 탭에서는 파라미터의 랜덤성을 줄 수 있습니다. 방향, 길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 첫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만 조절해서 약간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네, V-Ray 펀은 기본적으로 그 적용된 오브젝트의 매터리얼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것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냥 매터리얼 탭을 활성화하면 매터리얼 리스트에서 매터리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클래스 B라는 매터리얼을 추가해서요. 적용하겠습니다. 어사인을 하면 자, 이제 됐죠? 네, 여기서 네, 이제 길 부분의 잔디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땅에 사용된 믹스 텍스처의 마스크를 복사해서요. 아까 포지션을 미리 맞춰뒀었죠? 그리고 그 맵을 덴시티 맵에 넣습니다. 마스크의 검은색은 펄가 없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흰색은 펄가 100% 생성된다는 의미겠죠? 자, 여기 이제 길이 생겼네요. 여기 레벨 오브 디테일 탭을 활성화할 건데요. 그 씬의 카메라에서 먼 곳은 덜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씬이 더 가벼워지겠죠? 네, 이거는 가닥의 밀도가 감소하면서 두께가 두꺼워지는 원리입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을 조절하기 위해 카메라로부터 거리를 지정합니다. 쌍의 세그먼트를 미리 분리해서 카메라에서 보이는 부분에 펄을 적용하면 씬이 훨씬 최적화됩니다. 네, 이 씬에는 이미 잔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매터리얼 작업을 한 뒤에 씬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이런 장면은 그 스크린샷을 찍거나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스케치업 뷰포트에서 텍스처가 보이게 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라운드 매터리얼에서 오른쪽 아래를 보면요. 여기 바인딩 탭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V-Ray와 해당 매터리얼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매터리얼에 텍스처가 있으면 텍스처 헬퍼 또는 오토를 선택해서 뷰포트에서 텍스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 매터리얼, 툰 같은 복잡한 V-Ray 매터리얼이 있을 때 스케치업 뷰포트에서 이런 식으로 보일 건데요. 이거 텍스처 헬퍼라고 하죠. 그리고 디퓨즈 슬롯의 텍스처가 비트맵이 아닐 때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씬에서는 그라운드 쉐이더의 그 두 개의 맵이 믹스된 경우죠. 여기서 매터리얼의 잔디 텍스처가 보이게 하려면 네, 바인딩을 오토로 설정하고요. 뷰포트에서 보이게 하려는 맵을 찾아서 여기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기 콜텐 매터리얼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냥 사용할 맵을 선택하고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V-Ray 매터리얼과 관계없이 다른 이미지가 보이게 하려면 그냥 텍스처 바인딩을 끄고 스케치업 매터리얼 창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여기 선택한 이미지로 바뀌었죠. 뷰포트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렌더링하면 매터리얼이 정상적으로 렌더링 될 것입니다. 자, 바인딩을 다시 켜고요. 텍스처 헬퍼 대신 비트맵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씬에서 오브젝트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식물, 가구 같은 것들은 폴리곤이 아주 많죠. 그래서 뷰포트가 아주 무겁습니다. 이럴 때는 V-Ray 프록시를 쓰는데요. 이거는 씬을 최적화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렌더링 될 때만 메쉬를 외부에서 임포트하는 겁니다. 스케치업 씬에 지오메트리가 없으므로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한 모델을 사용할 때는 그 원래 씬에 불러오기 전에 별도의 씬에서 테스트해서 갖고 오는 게 좋습니다. 네, 현재 여기 두 개의 매터리얼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동으로 페이스 아이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록시로 익스포트하기 전에
재질을 먼저 지정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각각 할당된 매터리얼을 나중에 V-Ray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네, 이제 이 모델링을 프록시로 익스포트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씬에 카피본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각각 하나씩 프록시로 익스포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컴포넌트를 열고 일반적으로 그루브이나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걸 익스포트 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 잎사귀와 나무의 그룹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걸 익스폴드 하고요. 네, 그리고 새 그룹으로 만들고 이 컴포넌트를 V-Ray 프록시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여기 익스포트 VR 메시 버튼이 있죠. 여기 익스포트 경로하고 프록시의 뷰포트 프리뷰 옵션을 지정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VR 메시로 변환하기 전에 이름을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프록시 파일하고 그 멀티 매터리얼이 이 이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프리뷰 페이스를 좀 줄이고요. 이건 얼마나 많은 폴리곤을 뷰포트에서 보이게 할 건지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보시듯이 이제 프록시로 바로 교체가 됐죠. 여기 에셋 에디터에서도 매터리얼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두 개의 서브 매터리얼 있죠. 렌더링을 해보면 결과물이 아까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복사된 프록시도 에셋 에디터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유지됩니다. 이제 이것을 SKP 파일로 이대로 저장해서 씬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새 씬을 열어서 저장한 SKP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프록시와 매터리얼이 같이 임포트 됐는데요. 이 파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려면 그 맵이나 이런 에셋을 다 같이 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전 파일로 돌아가서 그 서페이스 위에 프록시를 랜덤하게 스캐터링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우고 그라운드 레이어를 여기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케치업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탐탐의 그 레이 트레이서라는 것을 불러오겠습니다. 스프레이 캔을 이용해서 레디우스를 조절하고 서페이스 위에 몇 번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나무가 많아졌죠? 근데 지금 그 크기하고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이럴 때는 에셋 에디터에서 선택하고 먼저 프리뷰 타입을 바운딩 박스로 하고 이제 보기 쉽게 하고요. 여기 뭐 편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전부 선택하고 크리스포머 툴의 스케일 앤 로테이트 멀티플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맥시멈 스케일을 조금 줄이고 1.3 정도, 그리고 맥시멈 로테이션을 한 360 정도로 합니다. 이제 그 방향하고 그 사이즈가 랜덤하게 됐죠. 렌더링 해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를 랜덤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씬에서 그 렌더링 속도를 위해서 잔디를 꺼 놓았는데요. 여기서 프록시 버튼으로 나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씬에 나무를 복사하고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초기 프록시 서브 매터리얼 자리에 그 원래 매터리얼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그 이렇게 단색으로 렌더링 되죠.
실제 매터리얼을 아직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탭에서 나무 기둥을 이제 갈색으로 바꾸고요. 두 번째에서 나뭇잎 매터리얼을 선택하고 마지막에는 나무 열매 매터리얼을 선택합니다.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하고 이미 작업해둔 포레스트라는 레이어를 켜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것과 같은 그 매터리얼의 프록시입니다. 그 나무 몇 개는 카메라 뒤에 있는데 이거는 신 안에 이렇게 그림자를 드리워줘서 좀 더 이미지를 멋지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뭐 솔방울이나 민들레 같은 것을 프록시로 임포트해서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스캐터링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있어야겠죠. 현재는 렌더링 되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록시를 찾을 수 없다는 그 느낌표가 있습니다. 에셋이 많을 때는 이게 어떤 게 누락됐는지 하나하나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 찾기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 V-Ray 파일 패스 에디터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쪽에서 여기서 V-Ray VR 씬 비트맵, 뭐 IES 파일 같은 것을 씬에 사용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찾지 못한 것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뭐 폴더 위치가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여기서 경로를 다시 지정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잔디를 켜서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어두워 보여서 카메라 익스포저 값을 13으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깨끗한 하늘보다는 구름이 있으면 하기 때문에 HDR 이미지로 바꿔볼까요? 네, 여기 엔바이러먼트 메뉴에 보시면 스카이가 들어있는데요. 네, 현재 라이팅을 유지한 채 하늘만 HDRI로 바꿀 것입니다. 엔바이러먼트 오버라이드를 사용하기 위해 스카이를 카피하고 GI 라이트를 켭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 놓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끄면 하늘이 검은색이 되지만 라이팅은 아까랑 똑같죠? 네, 색을 바꾸거나 다시 활성화해서 비트맵을 선택하고 HDRI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구름이 안 보이죠? 텍스처 플레이스먼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HDR 이미지는 360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텍스처 플레이스먼트 타입을 스페어리컬로 설정해야 합니다. 네, 이제 구름이 보이는 뷰로 좀 돌리고요. 네, 이 위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구름이 좀 어둡죠? 멀티플라이를 올려볼까요? 네, 전체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노출 값을 12로 조금 조절해 볼까요? 네, 자,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최종 렌더링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제 씬의 깊이감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볼루멘트릭 엔바이러먼트에서 대기 원근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에이리얼 퍼스펙티브를 사용합니다. 대기 효과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흐려 보이죠? 네, 이 효과는 안개나 연기 같은 효과입니다. 이거는 선앤스카이에서 빛의 산란을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요.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기본 설정이 씬에서는 조금 강해 보이네요. 카메라부터 거리를 조절하는 비지빌리티 렌즈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12,000으로 해보고 그 낮은 값은 카메라에서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셉니다.
네, 하이트는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제어합니다. 이것도 3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비지빌리티 렌즈는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죠? 네, 이제 좀 변화가 됐습니다. 색도 푸른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 효과만 따로 확인하려면 그 애토모스피어 렌더 엘리먼트를 보면 됩니다. 네, 마지막 렌더링을 하기 전에 조금 조절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내 높은 빌딩이나 그 수직선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체크하는 건데요. 네, 여기 카메라 이펙트 롤아웃에 보면요. 버티컬 틸트를 사용해서 이전 투시 효과를 주거나 수직선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작은 값이 좋을 것 같군요. 네, 이제 다 됐고 최종 렌더링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000으로 해상도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렌더를 끄고 퀄리티 슬라이더를 하이나 베리 하이로 놓습니다. 만약 렌더링 후에 합성을 하려면 여기서 렌더 엘리먼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결과물을 빨리 얻으려면 그 V-Ray 클라우드 아시죠? 이것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현재 베타 기간입니다. 동시에 뭐 프로젝트가 많거나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죠. 짧은 시간에 렌더링을 할 수 있고 렌더링 하는 동안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점은 그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 클라우드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씬을 분석해서 씬의 모든 에셋을 자동으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프로젝트마다 다른 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된 잡의 이름이나 해상도도 여기서 바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렌더링 과정을 체크하고 멈추거나 취소하거나 그리고 프리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동시에 최대 50개 작업을 렌더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How to나 자주 있는 질문 같은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노트북, 폰, 타블렛 같은 그런 기기에서도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렌더링 끝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옵니다. 자, 이제 여기 렌더링된 이미지로 프레임 버퍼에서 컬러 컬렉션을 하거나 나중에 포토샵에서 임포트하기 위해서 저장합니다. 프레임 버퍼의 히스토리를 활성화하고요. 여기서 최근 렌더 이미지를 저장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히스토리가 저장될 폴더에 경로를 미리 저장해야 되는데요. 현재 히스토리 폴더에는 클라우드에서 렌더링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VR 이미지만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 VR 이미지가 V-Ray 고유 포맷이죠. 프레임 버퍼에서 저장된 렌더 엘리먼트를 볼 수 있고요. 색 보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프레임 버퍼에서 바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미지 외에 렌더 엘리먼트를 따로 저장하려면 여기 아이콘을 누르고 Save All Image 채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포맷을 설정하고 저장하면 한꺼번에 저장이 됩니다. 렌더링을 저장한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세팅에서 렌더 아웃풋에서 세이브 이미지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렌더 이미지가 저장된 경로를 설정하고요. 포맷을 다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포레이션과 비치 퍼 채널에서 각 타입당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비트 뎁스가 클수록 이미지의 색상과 톤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죠. 이 말은 합성할 때 훨씬 더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포맷을 쓸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프로젝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많이 쓰이는 것 중에 JPG가 있겠고, 하지만 JPG는 이제 저장될 때마다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트 뎁스가 8비트로 제한되죠.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PNG도 있고,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16비트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TIFF, EXR, HDR 이런 포맷들은 32비트 채널을 지원합니다. EXR 포맷의 좋은 점은 단일 이미지 시퀀스에 여러 개의 렌더 패스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서는 EXR 파일을 모두 분리해서 저장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싱글 멀티 채널 EXR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포토샵에서 하기 전에 프레임 버퍼에서 바로 색 보정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컬러 컬렉션을 활성화하려면 이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익스포저도 조절할 수 있고, 노출이죠. 그리고 이미지가 타는 경우에 하이라이트 번을 조절하고, 컨트라스트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에서는 높은 값은 따뜻한 색감이고 낮은 값은 차가운 색감을 지닙니다. 이제 여기서는 760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휴 앤 세츄레이션도 좀 조절하고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여기서 리셋을 할 수 있습니다. 컬러 밸런스에서는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를 한꺼번에 조절하거나 따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섀도우, 미드톤을 조금 따뜻한 색감으로 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약간 차갑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브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트를 조금 높여보고요. 네, 그리고 다 되면 글로벌 메뉴에서 컬러 컬렉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버퍼에서 이 컬러 컬렉션을 사용하려면 VCC GLB라는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사용하려면 CUBE 포맷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이제 포토샵에서 큐브 파일을 한번 로딩해 볼까요? 자, 이게 원본 렌더링이고요.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합성해서 더 조절하려면 포토샵에서 렌더 엘리먼트를 로딩할 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리플렉션, 라이팅, 백그라운드, 애트모스피어, 스페큘러, 리플렉션하고 GI가 있고요. 이걸 모두 선택하고 블렌드 모드를 리니어 다치 애드 모드로 바꿉니다. 보시듯이 전체 RGB 이미지랑 똑같아졌죠. 그리고 룩업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고요. 로드 3D LUT를 클릭하고, 그리고 저장된 LUT 파일을 선택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렌더 엘리먼트도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콜텐 매터리얼하고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반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익스포저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백그라운드도 같은 방법으로 조절했고요. 애트모스피어를 조금 강조했고요. 하늘에 잘 어울리는 포토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굴절에도 익스포저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적용했고요. 네, 이게 이제 최종 이미지입니다. 합성 과정에서 보듯이 렌더 엘리먼트를 사용하면 많은 유연성과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네, 이게 완성된 이미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및 출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카오스롭.com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기능이나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헬프 페이지 docs.kao스롭.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레이퍼 스케치업 외에 많은 튜토리얼을 찾을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카오스롭 TV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브이레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